단어론 개념 설명할 건데, 이 영상의 목적은 지금 보는 이 영상이 단어론 개념 강의의 마지막 영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거 말고 다른 추가 개념 설명이나 강의가 필요 없을 만큼 정확하고 자세하고 이해 위주로 설명하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제 목적이 이해 위주라는 건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도 너네도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영상 볼 때 필기에 너무 신경 팔리지 마세요. 메모 정도는 괜찮은데 필기 때문에 이걸 못 따라오고 있으면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설명해서 제가 말하는 생각의 흐름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 알고 가야 되는 거, 꼭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 개념을 아냐 모르냐라고 했을 때 압니다, 모른다 의 기준은 당연히 뭐 제 수업에서는 설명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개념의 이름을 알고 있는 단계, 개념을 이해한 단계, 개념의 기준을 선입 기준을 말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경계 개념, 그러니까 모호한 개념들,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랑 경계를 탁 그을 수 있는 단계까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공부가 조금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 공부가 점수로 환산이 되려면 여기까지는 와야 해요. 여기까지는 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뭘 하지 마라? 개념의 이름만 아는 상태에서 나 이거 개념 이해했다, 혹은 저 개념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 혹은 내가 저 개념이 맞는 것과 아닌 걸 구분할 수 있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시험에서는 실제로 그냥 빈칸 빵 뚫어놓고 명사가 뭡니까?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그죠? 문장 안에 있는 걸 우리한테 판단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봤을 때 한 번에 판정이 안 되는 모호한 개념들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구분해보세요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로 변환되는 최소한의 기준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까지, 요거 1번 문장부터 뭐 457번 문장까지 봤을 때 요거 딱 영탄적 표현입니다, 서술 표현입니다, 혹은 면사절입니다, 혹은 서술을 몇 개입니다, 서술 자릿수 몇 개입니다, 이렇게 끊어서 말할 수 있어야 안정적 상위권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부해야 하면, 열심히 해서 결과까지 얻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단어의 분류를 먼저 볼 겁니다. 단어의 분류. 그래서 단어의 분류 기준은 3가지입니다. 그래서 품사 공부할 때 제발 부탁이니까 명대수 동형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외우는 짓은 우리는 하지 않기로 좀 합시다. 이 선사시대 때 문법 공부하던 방식이거든요. 자, 기준 3가지가 뭔지를 이해하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직접 내가 분류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표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해서 끝나면 사실 내가 제 입장에서는 그냥 효율만을 좀 추구한다 치면 이해를 뒷전에 둘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해 위주의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이야기할 실전 스킬들, 실전 개념들, 실전 심화 개념들 설명할 때 다 기본적 원리로부터 파생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단계부터 이해 잘 해놔서 차곡차곡 밀도 높게 쌓아두면 이따가 점점 뒤에 갈수록 애들은 스킬 어쩌고 명사 동명사 구분법 다 이거 일일이 암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거의 공짜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일단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형태 변화. 두 번째, 기능. 그 말이 하는 기능. 세 번째, 그 말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태 변화에 따르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형태 변화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가변어라고 부르고요.
형태 변화가 안 되면 불변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거. 한국어에서 형태 변화가 된다라는 것, 가변어다라는 거는 활용이 된다를 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어의 의미는 유지하면서 그 쓰임새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먹자, 먹니, 먹고, 먹으니 이렇게 쓸 때. 그래서 이 형태 변화가 된다라는 건 활용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그대로 어디로 이어진다? 용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활용하다, 이용하다 할 때 그 용자거든요. 그래서 활용되는 기능을 하는 거죠. 활용되어서 뭐 한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동작을 설명하거나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극히 당연하게 너무나 필연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말이 있으면 설명당하는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러면 그게 체연이다. 이 색깔 좀 다르게 쓸게요. 그래서 그 문장에서 핵심은 설명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가 설명하기 위해서잖아요. 감정을 설명하던가 무슨 상태를 설명하던가 사물을 설명하던가 이런 건데, 그래서 설명하는 말이 있으면 설명당하는 말도 당연히 있어야 해요. 근데 걔네가 문장에서 주체, 몸뚱아리의 역할을 해준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용언이랑 체언까지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지금 만들 수 있는 단어는 뭐 나, 가다, 나, 웃다예요. 이게 지금 문법적으로 완성된 건가? 문법을 공부하겠다라는 거는 그냥 개념들을 암기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작동 원리를 이해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형태소들이랑 문법 요소들 같은 부품들이 어떤 게 있고 그 부품들이 어떻게 어울려서 어떻게 작동해서 이 문장이 성립되는구나를 이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 웃다라고 하면 제대로 문장이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체연이 다른 말과 가지는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이 필요하다. 그게 관계연이에요. 관계연. 그래서 활용되니까 용언이고요. 설명 받는 설명의 대상 이 필요하니까 걔는 기능상 체연, 주체, 문장의 몸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건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간다, 내가 웃었다, 이제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언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설명이에요.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면 의사소통을 할 때 조금 더 풍부한 표현이 필요할 때도 당연히 있겠죠. 내가 새 책을 읽었다, 헌 책을 읽었다, 이렇게. 그래서 수식해주는 말, 꾸며주는 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독립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언할 때 어떤 말이 다른 말과의 관계를 설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뒤에 있는 말이랑 상관없이 쓰이는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분명히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 일상에서 하나의 제대로 된 이 전달하는 언어로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 독립언이라고 불러줍니다. 왜? 다른 말과 정확히는 다른 문장 성분들이에요. 다른 문장 성분들과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 다른 단어들과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 그래서 야, 우와 이런 거는 뒤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말들과 연관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됐고, 마지막 이제 의미인 건데, 자, 용어는 아까 활용되는 거라고 했어요. 자, 활용은 왜 되는 거다?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어를 활용하는 건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설명하는 말이 가질 수 있는 의미는 둘밖에 없습니다. 이 필연적으로 둘밖에 없어요. 무언가의 동작이던가 무언가의 상태던가. 왜 이렇게 글자가 삐뚤어지지? 그래서 동사할 때 저 동은 동작 이야기할 때 쓰는 그 똑같은 한자고요. 형용사 할 때 형용, 여기서 뭐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용모 단정하다 할 때 그 용이고, 이 형은 모양 형자예요. 그러니까 동작이거나 상태인 거지. 그 다음에 체어는 설명받는 대상, 설명되는 대상이라고 했어요. 문장의 모음이라고 했고, 그러면 설명을 받는 말이니까 필연적으로 당연히 무언가의 이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설명, 예를 들면은 내가 책을 읽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치면 내 모습을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경록이가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경록이가 설명당하는 말이니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떤 무언가의 이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명사 혹은 이름 대신 쓰는 말인 대명사 혹은 숫자의 이름인 수사,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관계어는 아까 이제 나 웃었다라는 문장이 제대로 작동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웃었다처럼 문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말이에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는 걸로. 그래서 아까 제가 도와준다 이런 표현했죠. 그래서 얘는 조력자예요. 그래서 조사입니다. 같은 도울 조자예요. 그래서 관계어는 조사. 특히 이제 체언만 꾸민다. 사실은 보조사라는 게 있긴 한데 일단 그건 나중에 배우고요. 조사. 그래서 사과는 맛있다. 사과가 있다. 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가 혹은 뭐 책을 읽었다라는 식으로 붙는 말. 체언 혼자서는 문장 안에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말이자 그 체언과 뒤에 있는 말이 어떤 관계를 가진지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조사고요. 그다음에 수식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형사, 두 번째는 부사. 이름에 주목합시다. 교수님들께서 이름을 정할 때 이게 멋있게 가변어로 정하죠. 멋있게 관형사로 정하죠. 저는 관형사 안 멋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부사라고 할까요?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관은 갓관자예요. 갓관. 선생님, 왜 개뜬금없이 갓관이 왜 나옵니까? 앞에서 우리가 체언을 배웠는데 이 갓은요, 우리가 이 머리에 쓰는 거잖아. 그렇죠? 머리. 그러니까 몸의 앞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몸의 앞부분. 그러면 갓을 몸의 앞부분에 쓰는 거예요. 문장의 몸은 뭐다? 체언이다. 그래서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관형사라고 한 거예요. 왕관할 때 그 관이거든요. 체언을 수식한다. 그 다음에 부사, 여기 붙어있는 부는 뭐 부회장, 그 다음에 뭐 부통령, 그 다음에 부사장 할 때 그 부거든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그 영어에서는 adverb라고 하잖아요. 얘가 동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붙이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dd on 하다 할 때 그 add거든요. 그러니까 동사에 더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는 adverb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 주로 동사 용언을 수식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나머지 다 꾸밀 수 있다. 그래서 과연 그녀가 밥을 먹었을까? 할 때 과연은 문장 전체를 꾸미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서 지금 실전이다. 수식어인 건 알겠는데 두 개 구분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체언을 수식하고 있나 아닌가를 찾는 게 빠르겠죠. 부사는 용어의 나머지 다 꾸밀 수 있는 거고 관형사는 체언만 꾸밀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독립어는 의미상 주로 감탄사입니다. 의미상 주로 감탄사입니다. 의미상. 그래서 하나 알아야 하는 건 감탄하는 말만 감탄사인 것도 아니고 감탄사로 분류되는 모든 말이 감탄하는 표현인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를 부르는 말, 야, 너, 거기 이런 말 혹은 방금 내가 이것처럼 말버릇 이런 거 문법적으로는 감탄사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말버릇은 시험엔 안 나오지만 분류를 할 때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탄사가 이름은 감탄사이지만 주로 감탄하는 표현이어서 감탄사인 것이 감탄하는 말만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게 사실 품사 어렵다기보다는 필터링, 문제에서 필터링, 1차 필터링으로 문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품사 구분이거든요. 그 품사 구분을 어떻게 써먹냐,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한 기초 원리 가지고 써먹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과연 이 두 가지 말의 차이가 뭘까? 여기서 진짜 어떻게 구분하지? 하면서 머릿속으로 구분 방법을 떠올리는 게 아마 보통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 사실은 우리의 목표는 이런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문법적 특성이 뭘까를 찾아서, 그럼 이제 문법적 특성이 이거니까 저 기준을 가질 거고 이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저게 가능하네? 가능하지 않네? 그래서 저건 맞는 표현이구나 혹은 틀린 표현이구나, 이렇게 판단 과정을 익숙하게 머릿속에 입력해 놓는 거거든요. 자, 지금 아까 조사는 체언의 조력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체언 뒤에 오는 말이고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조사가 원래 제가 체언 뒤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말이라고 했으니까 붙여보는 거예요. 나무 하나 가. 그 다음에 나무 한 그루 가. 여기까지는 오케이. 문제는 얘거든요. 지금 요 한이랑 하나가 서로 다른 종류의 말이에요. 지금 하나라는 말 바로 뒤에 조사가 붙었네? 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건 이 앞에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체언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거든요. 나무 한가 못 붙여요. 못 붙인다고. 선생님, 그러면 쟤는 정체가 뭔가요? 뭐겠어요? 뒤에 뭐가 왔어요 지금? 그루. 여기 우리가 조사 붙일 수 있었죠. 이 친구의 정체가 그럼 뭐라는 거죠? 조사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건? 그렇지, 체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사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한은 체언을 수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나무 한 그루에서 한의 이 놀라운 정체가 바로 수관형사라고 부르는 애예요. 관형사인데
수를 나타내는 관형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숫자는 수사야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탈탈 털리겠죠? 그리고 이게 관형사에서도 사실 지시관형사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좀 헷갈리기 좋거든요. 이렇게 문장을 나란히 놓았을 때 이 말이랑 이 말이 문법적으로 다른 말입니다. 아까 나무 한 그루가 이 결정적 힌트였죠. 이 말은 바로 뒤에 조사가 붙었네. 그죠? 그러면 채연이네. 이거는 바로 뒤에 조사 안 붙었죠. 그리고 붙일 수도 없죠. 그러면 위에 거는 조사를 붙일 수 있으니까 채연이긴 한데 어떤 이름 혹은 숫자 이름이 아니니까 이 친구는 대명사인 거예요. 근데 저 사람에서 저는 뒤에 격조사 붙일 수 없고 지금 이 문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은 요렇게 꾸며주고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이거 품사가 뭐죠? 채연이에요. 그러니까 왜? 조사 붙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에서 여기 저 얘도 사실은 관형사예요. 지시관형사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을 아까 우리가 수사랑 관형사 구분했고 지금 여기서는 대명사랑 관형사 구분했거든요. 구분하는 방법이 이 품사가 달라지더라도 개념이 달라지더라도 구분을 할 때 앞에서 배웠던 논리 원리 가지고 응용하는 거예요. 응용. 이렇게 해야 일일이 다 암기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개념 많이 나오는데 그거 다 암기하고 있을 겁니까? 개념만 많아요? 그 개념 가지고 문제 풀이에 쓰이는 실전 개념이나 풀이 방법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것도 다 암기할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 이런 거 동사, 형용사 구분이거든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가 실제로 헷갈리기 좋아요. 헷갈리기 좋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저거 구분법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좀 의기양양하게 선생님 저게 진행형을 붙일 수 있으면 동사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틀린 말이라는 건 아닌데 진행, 명령, 청유, 의도, 목적 등을 의미하는 말로 쓸 수 있다가 판단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되면 동사인 건데 근데 이거를 암기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게 동작이니까 진행형으로 말할 수 있는 거고 동작이니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상태를 어떻게 명령할 거야? 너 지금부터 멋져라? 안 되잖아요. 동작이니까 부탁할 수 있는 거고 청유할 수 있는 거고 동작이니까 의도할 수 있는 거고 동작이니까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나 예쁘려고 했어.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지금 나 집에 가려고 했어 라고 하면은 우리가 문장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다? 이걸 다 일일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 동작이니까 이 표현들이 가능한 거구나 라고 연관성만 찾아 놓으면 굳이 힘들게 암기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이 품사 사실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품사는 이게 다 끝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머릿속에서 들어있다 정도가 아니고
문장 봤을 때 바로바로 분석 가능할 정도로 응용이 되고 갖고 놀 수 있을 정도로 막 굴러댕겨야 된다라는 게 그게 이제 특징 핵심인데 그 과정을 위해서는 여러 번 보고 머릿속으로 이 사고 과정 떠올려보고 문제풀이 계속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저게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저렇게만 문제가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화 개념도 몇 개 알아야 되는데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하면 저 안에서 또 쪼개지거든요. 또 쪼개져.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명사는 자립명사와 의존 명사가 있어요. 자, 한국어 문법에서 의존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기억해 오세요. 의존이라는 단어가 뒤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한번 봐. 일단 의존이라는 게 문법에서 우리가 좀 사용하기 쉽게 설명하면은 이 앞뒤에 오는 말의 조건을 따지겠다라는 거거든요. 앞뒤에 오는 말의 조건을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 명사는 명사고 앞에 올 수 있는 게 관형어거든요. 관형사가 아닙니다. 관형어라는 게 있어요. 이따 배울 건데 관형사랑 지금은 같은 역할을 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하면 돼. 관형어가 와야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를 들면 뭔 소리냐? 이렇게 말이 있으면 이 만큼과 아래에 있는 만큼이 서로 특징이 다르다. 아니, 문법적 특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면 조지는 거야. 만큼은 보조사구나, 만큼은 무엇이구나 이렇게 암기하면은 이렇게 형태 비슷하거나 형태 조금 헷갈리게 되는 거, 뭐 불규칙 활용 이런 거, 합성용언 나왔을 때 그냥 맥을 못 추리게 되거든요. 자,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지금 요 앞에 있는 말 한번 봅시다. 너만큼이에요. 체언 뒤에 붙어 있으면 그죠. 체언 뒤에 붙어 있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 체언의 조력자는 누구라고 했다? 조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조사입니다. 조사예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거든요. 이 만큼 이 앞에 붙어 있는 게 체언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얘가 이 관형어거든요. 관형사랑 같은 역할을 하는 말 덩어리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자리에 뒤에 다른 단어를 확실한 다른 단어 넣어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이거 문장 작동하죠. 그러면 얘는 마치 관형사처럼 작동하고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관형어예요. 근데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는 이라는 말이 뒤에 있는 만큼을 수식하고 있네. 그럼 뒤에 있는 이 만큼은 체언이겠네. 정확히는 의존 명사입니다. 얘가 의존 명사야.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붙어 있는 이 만큼을 아무 단어에 아무 문장에 앞뒤 말 안 가리고 그냥 막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만큼이 가다 만큼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앞에 생략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관형이
이 의존명사랑 조사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원래 명사가 가지고 있던, 채연이 가지고 있던 특성, 원래 조사가 가지고 있던 특성을 가지고 와서 풀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조사. 저거는 매우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저 자체가 문제에 자주 나온다기보다는 저 조사의 종류, 그러니까 합의 항목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 변별을 시도한 문제들은 다 틀리겠다라고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조사는 총 3가지로 나뉩니다.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보조사는 조사인의 의미에 영향을 끼치는,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거든요. 격조사가 문제야. 격조사가. 왜냐하면 이 격조사라는 게 아까 봤다시피 조사는 체온에 붙는 거예요. 근데 격조사는 그 단어가 이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 어떤 성분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줄 수 있는 증상 같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앞에 거는 지금 품사인데 격조사의 심화 개념을 격조사라는 심화 개념을 알려면 문장 성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장 성분 있는 것들만, 뭐가 있나만 간략하게 말하면 필수 성분, 뭐 조성분이라고도 해요. 필수 성분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 부사어가 있고요. 그리고 독립 성분도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필수적이다라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제발 좀 알아야 하는데, 모든 문장에서 필요합니다가 아닙니다. 모든 문장에서 필수로 하는 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문장의 핵심은 서술어입니다. 실제로 문장이 만들어지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이 성분은 주어 더하기 서술어인 건 맞거든요. 근데 한국어 특성상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근데 서술어는 생략이 안 돼요. 그래서 안겨있는 문장 같은 거 분석할 때나 뒤에서 무슨 서술어 자릿수 찾을 때나 혹은 그 형태, 문장 안에서 형태소 쪼개거나 할 때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건 서술어입니다. 서술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술어를 먼저 찾았으면 생략된 주어가 뭔지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큼 기억해야 돼요. 서술어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필수 성분이라고 부른다라는 건 서술어가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간다 혹은 내가 웃는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하면 거기 목적어랑 보어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서술어가 필요로 한다라는 뜻으로 필수 성분인 거지 모든 문장이 필수로 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있어요. 서술어는 설명해주는 말이고 주어는 설명받는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한 설명이랑 겹치죠. 이게 또 헷갈리는 두 번째 포인트인데, 품사와 문장 성분을 헷갈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개념 설명이 비슷하다고 해서, 설명의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게 내가 아까 말한 개념의 이름만 알고 이해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품사는요 특성 같은 거예요. 특성. 예를 들면 경록이가 머리가 검은색이다 라는 거는 내가 염색을 하지 않는 이상 어딜 가나 내가 유지하는 특성이에요. 여기 있을 강의실에 있을 때는 강사고, 집 밖에 나가면 뭐 행인 1이고, 어디선가 노숙자 1이고,
어디선가는 누구한테는 또 원수일 수 있고 누구한테는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머리가 검다라는 특성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거나 염색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런 게 품사인 거야. 그 단어가 태생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장 성분은요, 역할, 기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검은색이긴 하지만 여기 있을 때는 강사라고 했잖아요. 밖에 나가면 행인 1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뭐 집주인이 아니지 세입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나라는 특성이나 혹은 나 자체가 바뀐 건 아닌데 내가 하는 역할과 기능이 바뀐 거죠. 이게 문장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활용되는 범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설명이 겹치더라도 다른 개념인 거예요. 다른 개념이야.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신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아, 선생님, 주어랑 서술어 이렇게 했으니까 서술어가 설명하는 말이고 주어가 서술 당하는 말이라고 했으니까 주로 채연이 서술을 좀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 서술어에는 주로 동사형용사가 많이 들어가긴 해요. 뭐 이런 추론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위험한 추론이긴 한 게 문장이라는 거는 개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아, 이런 경우가 많군이라고 판단하는 게 무의미하거든요. 만약에 이 연관을 짓겠다 하면은 아, 동사 형용사는 용언이니까 개수 말고 그 단어가 다른 말이 안 붙은 상태로 그 단어가 순수하게 딱 그대로 얘만 딱 갖고 왔을 때 서술어로 쓸 수 있겠구나, 주어로 쓸 수 있겠구나, 뭐 요 정도 로만 알고 넘어가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적은 그 설명, 특히 저 설명이 동작일 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보어 요거는 서술어가 딱 두 개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되다와 아니다일 때.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내가 선생님이 되다 해서 선생님 이에서 그 선생님 이가 보어인 거예요. 선생님 이가. 왜냐하면 되다라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는 주어니까 되다라는 서술어 말고도 원래 서술어가 요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는 되다 아니다가 본용언 더하기 보조용언 안에 있을 때도 어쨌든 보어를 찾을 수는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저 되다 아니다가 보조용언으로 쓰였을 때 말고 본용언으로 쓰였을 때, 예를 들면은 되어 버리다 이렇게 했을 때 요 버리다는 보어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되어는 보어를 요구해요. 뒤에 거는 근데 보조 용언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앞에 있는 본 용언이 요구하는 이상 보어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형어와 부사어는 이름 보면 알겠지만 하나의 문장 성분, 하나의 문장 성분이 각각 마치 관형사처럼, 마치 부사처럼 작동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제 봤던 내가 저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요 사람을 수식해주고 있죠. 근데 저렇게 체언 수식하는 건 원래는 관형사가 태생적으로 할 수 있는 애들인데 지금 요 말 안다라는 건 관형사가 아니죠. 안다, 아니, 알고 가변어잖아. 근데 지금 체언을 꾸미고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 문장 안에서 하는 기능을 보시면 관형사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이 친구 관형어라고 부릅시다 라고 된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문장 성분은 요게 끝이에요. 이게 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사실 문장 성분은 이 개념을 이해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문장에서 본인이 찾아보는 게 한 5억 배는 더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해하고 머릿속에 입력됐으면 오케이를 하시되, 문장 같은 거 보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 이렇게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 나온 김에 하자면 내가 멋지게
웃었다라고 하면 자, 뭐부터 찾아야겠어요? 내가 서술어가 중요하다 했죠. 서술어, 웃었다예요. 자, 그러면 저 설명을 받고 있는 설명의 대상이 되는 게 주어라고 했으니까 요 내가가 주어예요. 자, 근데 웃었다라는 말을 꾸미고 있는 건 멋지게라는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멋지게 저게 지금 부사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예쁜 집, 아는 사람.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 또 조심해야 되는데 관형어는 관형사처럼 작동하는 거지 관형사가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역할로는 구분을 못해요. 왜? 관형어라는 개념이 있다니까? 그죠? 그러면 저 예쁜이 태생적으로 관형사인지 아닌지를 찾아야 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뭐겠어요? 여기서 앞으로 조금만 가봐. 관형사는 수식어니에요. 수식어는 불변어예요. 형용사는요? 가변어예요. 이러면은 찾는 기준이 훨씬 쉬워지지 않나? 활용되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예쁜이 예쁘다, 예쁜이 예쁘다, 예쁘고 활용이 돼버리네. 그럼 이건 활용이 돼버리고 아까 우리 동사 형용사에서 배웠던 거 써먹으면 예뻐라 명령형 안 되잖아. 예뻐 주세요, 예뻐 줘 안 되잖아. 그러면은 이 예뻐라는 형용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품사는 형용사지만 이 말 안에서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장 성분은 관형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보너스로 또 이야기하자면 원래 예쁘다는 관형사가 아니라니까? 그쵸? 근데 이 말 자세히 보면은 누구 덕분에 관형사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니은 덕분이에요. 왜? 니은을 빼버리면 예쁘가 되는데 예쁘라는 상태로는 관형어처럼 작동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형어처럼 작동할 수 있게 해준 건 이 니은인 거야. 그래서 저 니은이라는 애를 보고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따로 부른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략하게 문장 성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은 개념은 간략하지만 실제로 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해요. 자, 그러면 이 문장 성분이 있는데, 이 문장 성분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한 게 바로 격조사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격조사를 말하기 위해서. 격조사에서 격은요, 자격할 때 그 격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을 주는 조사라고 생각을 잠깐은 해도 되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자격을 주는 조사가 아니고요. 증상 같은 거여서 자격을 표시해 줄 수도 있는 조사예요.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은 서술어가 하는 거예요. 그 문장 성분이 뭔지는. 그래서 격조사에는 종류가 아까 문장 성분과 거의 비슷한 종류가 있다. 왜냐면은 체언에 딱 붙어가지고 체언이 문장 안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해줬다 했잖아. 그러면은 그 체언 뒤에 뭐가 붙었냐에 따라서 그 체언이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지겠네? 그거요, 그거. 얘가 그거예요, 얘가. 그래서 주격 조사가 있고요. 서술격 조사가 있고, 목적격 조사가 있고, 복격 조사가 있고, 관형격 조사가 있고, 부사격 조사가 있고, 마지막으로 독립격이 아니고요. 호격 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호칭할 때 호예요. 부른다라는 거예요. 경록아라고 했을 때 경록이라는 체어는 문장 안에서 문법적으로 온전히 부르는 말이라고 하기 어려운데 경록아, 경록이 이렇게 뒤에 아를 붙이면 부르는 말로 문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죠. 그 경록아 할 때 개, 그게 호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주격 조사는
채연이 주어일 때 붙는 조사예요. 주어일 때 주어임을 드러내주는 주어의 증상인 거야. 예를 들면 사과가. 서술격은 채연이 서술어로 쓰일 때 그것은 사과이다. 목적격은 목적을 때죠. 내가 사과를 먹었다. 복격조사. 되다 아니다. 아닌가? 내가 사과가 되기 싫다. 마법에 걸리면 사과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관형격. 사과의 맛.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요 사과의라는 덩어리가 뒤에 맛이라는 체온을 꾸미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 내가 사과로 너를 맞췄다. 사과로 던져서 맞춘 거지. 그러면 여기는 부사격 조사가 된 거라고 붙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 이런 게 격조사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은 아까 문장 선분처럼 그냥 이름을 봤을 때 그리고 설명을 들었을 때 아, 문장에서 주체, 문장의 설명, 문장 안에서 뭐 이 되다 아니다 붙었을 때 혹은 문장 안에서 관형어처럼 관형사처럼 작동하는 거, 문장 안에서 부사처럼 작동하는 거, 이 개념 원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문장 안에서 나왔을 때 이게 지금 단어는 아까 저 봤잖아요. 가변어 말고는 형태가 안 변한다니까요. 근데 문장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한국어에서? 당연히 무궁무진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말을 바꿔도 내가 알고 있던 개념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격조사들이 있다. 보조사는요. 아, 이 얘기 해야겠다. 주로 이야기를 할게요. 주로 이 혹은 가고 주로 뭐뭐이다. 주로 무슨 뭐뭐을 그리고 뭐 이, 가. 그다음에 얘는 뭐의 얘는 뭐뭐게 뭐뭐에게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그 친구에게 무언가를 주었다 할 때 그 쓰는 그거든요. 주로 이런 말이긴 해요. 근데 제발 이걸 안다고 해서 암기를 했다고 해서 격조사를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저랑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가 이기든가 내가 이기든가 승패에 상관없이 일단 맞짱은 떠봐야 되는 거야. 참고할 수는 있거든. 근데 이거 알았다고 주격 조사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은 주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밑에 있는 보조사라는 도라이 같은 애 때문이다. 얘도 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는, 만, 도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칠판이 깨끗하다. 칠판만 깨끗하다. 칠판도 깨끗하다. 하면 지금 채연 뒤에 붙어있는 말이니까 조사인 건 맞죠? 근데 이 만과 도가 붙은 경우에 의미에 영향을 끼쳐버리죠. 그런 거 보고 우리가 보조사라고 해요. 문제는 뭐예요? 이게 지금 칠판만 깨끗하다, 칠판도 깨끗하다.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서술어가 똑같으니까 이게 주어라는 거는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조사가 붙어버리니까
주격 조사가 사라져 버렸잖아. 사라졌잖아.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고, 그래서 암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지금 목적어거든요. 그러니까 보조사가 탁 붙어버리는 순간 격조사를 날려버릴 수 있어. 아, 선생님, 그러면은 저 문장 성분 찾을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조사로 찾는 게 아니라면. 그거 역시 이 킹술어를 기반으로 찾는 거예요. 서술어랑 가지는 관계로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술어랑 어떤 관계를 가졌나로 찾는 거지. 격조사가 이 가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주어군. 그러시면 안 돼요. 제발. 제발. 걸리면 죽습니다, 진짜. 이렇게 했을 때 주어 3개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니거든요. 서술어 먼저 찾아야 되니까 비싸다예요. 그러면 비싸다가 서술어야. 이건 설명이죠. 그러면 저 비싸다라는 설명이 뭘 설명해주고 있나를 봐야겠지. 왜? 그게 주어일 거니까. 얘가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주어인 거야. 그러면 앞에 건 뭐냐? 지금 이제 주어 서술어니까 얘를 하나의 온전한 문장으로 볼 수 있거든요. 값이 비싸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미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장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가 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문장 안에서 단어 몇 가지들이 합쳐져 있어. 혹은 이 하나의 의미로 쓰였어요. 한 덩어리로 쓰였어. 근데 그게 서술어가 껴있다? 그러면 걔는 절이에요. 서술어가 안 껴있다? 걔는 구예요. 구구절절할 때 그 구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문장이니까 하나의 완결된 문장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한 덩어리,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값이 비싸다 전체가 서술어구나 라고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뭐가 값이 비싸다는 거야? 아파트의 값이 비싸다는 거겠지. 그쵸?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관계 이렇게 성립된다. 그 다음에 이 연두색 연두색을 이야기했죠. 어쨌든 아파트가 값이 비싸다. 얘도 그러면 이 값이 비싸다처럼 하나의 문장이 됐으니까 별도의 문장 성분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전체를 서술어라고 보면 이 서울이는 뭐다? 주어다. 주어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보면 알겠지만 문장 성분을 이야기할 때, 아니 격조사를 이야기할 때 문장 성분을 알아야만 하거든요. 단어론에서 배운 개념의 심화 개념을 알기 위해 문장론을 갔다 와야 된다? 이게 이제 문법에서 조금 개념들이 막 머릿속에서 섞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문법 공부할 때는 개념을 하나를 가지고 뭐 한 단어 가지고 한 달 진하게 하고 그 다음 달 또 한 달 진하게 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바퀴를 여러 바퀴 돌려서 척추를 먼저 잡는 거야. 뼈들을 잡고 그걸 가지고 점점 디테일을 붙이면서 거기다 갈비뼈 붙이고 거기다 살 붙이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접속 조사인데 이거는 조사 두 개 조사래. 체온 두 개 연결해 주는 말인데 와 혹은 과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요 하나 하고 시험엔 안 나오는데 보조사가 얼마나 특이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요라는 보조사가 있거든요. 보조사는 아까 말했다시피
격조사를 없앨 수 있다고 했잖아. 이것만으로 충분히 또라이 같은데 더 또라이 같아요, 얘는. 여기 붙어 있는 요가 싹 다 보조사입니다. 아무 때나 다 붙을 수 있어. 아까 우리 어떻게 배웠죠? 조사는 체연 뒤에만 붙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보조사는 아무 때나 다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사인 것 같긴 한데 위치가 체연 뒤가 아니다? 그러면 걔가 보조사일 가능성도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문법 문제를 푼다라는 건 그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심들을 얼마나 여러 개를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냐, 그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접속조사로 돌아가면 페트와 매트, 페트와 매트가 웃는다. 페트와 매트가 닮았다. 지금 요와가 서로 다른 글자예요. 다른 글자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찾는다? 서술어로 찾는다. 웃는다예요. 그러면 이 서술어가 문장 안에서 작동하려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A가 웃는다. 이게 지금 제일 최소 단위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어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 말을 우리가 서술어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페트와 매트가를 전체를 주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절을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구를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서술어가 요구하는 게 주어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주어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붙어 있는 와는 뭐겠어요? 페트라는 체온이랑 매트라는 체온을 연결해 줬으니까 접속 조사겠죠. 그쵸? 핵심이 뭐예요? 이 문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갖고 이 밑에 문장에 갖고 와봐요. 닮았다라는 서술어를 쓰려면요, A가 B와 닮았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닮았다라는 서술어는 주어를 요구하는 거 맞는데 부사어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닮았다를 서술어라고 했을 때 주어는 매트가겠죠? 근데 누가 닮았다는 거예요? 페트와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트와는 부사어예요. 부사어. 지금 요렇게,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부사어 요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약간 선생님 근데 조금 서술어를 가지고 껴맞춘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이 든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문법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말들의 체계를 나름 설명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모든 문장 성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 분석인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부사어지만 필요로 하는 부사어예요. 그래서 필수적 부사어라고 부르는 애가 따로 있다. 그거는 심화 개념할 때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서술격 조사도 심화 개념이랑 문장 자체의
이제 분석할 때 이야기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심화 개념들 중에서 격조사 했습니다. 아까 의존명사 했고요. 동사 형용사 구분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동사 형용사에서도 어려운 게 어간 어미 구분인데 일단은 지금 얘가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어간 어미를 구분할 때의 핵심은 본인이 직접 이거를 분석을 해보기거든요. 해보기, 그러니까 달리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걷고 와. 아시겠죠? 걷는 거 잘 하게 되면 그 다음 달리기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거너미, 어근접사, 형태소, 무슨 뭐 필수적 부사어, 그다음에 소유교주사 이런 그 실전 개념 모아서 따로 한번 더 찍을 거거든요. 품사부터 확실히 이해하세요. 그리고 품사랑 방금 설명했던 문장 성분부터 확실히 이해를 하세요.